(12년) 동안 경희대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기업에 저는 흥망성쇠를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어떤 CEO가 등장하면 망해가는 기업이 살아나고, 또 어떤 CEO가 등장하면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리더들에게는 공통적인 인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지금 4차 혁명, 그리고 또 이 촛불민주주의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제목은 촛불민주주의와 제4차 혁명시대, 우리의 삶, 이겁니다. 우리가 그 제4차 그 혁명에 있어서 아주 잘 요약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동물. 어떤 일기는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인가면 어떤 일기는 그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산채로 도축당하고 끊임없이 젖을 강탈당하고 심지어 유전자까지 조작당하는 이상한 존재.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필요에 따라 가축을 기르고 동물의 쓸모를 판단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낫다고 여기게 된 걸까요? 10만 년 전 원시시대 수렵 체질인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물론 불과 간단한 도구를 다룰 줄 알긴 했지만 지는 그때는 인간도 그다지 똑똑하지 못했고요. 감정, 다른 동물도 똑같이 기쁨과 고통을 느끼죠. 다만 7만 년 전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이제까지의 인류랑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을 다른 인간과 공유하는 능력. 다른 놈들은 헐 저기 사자가 있어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공유할 줄 알았는데, 호모사피엔스는 특이하게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 실체 없는 개념을 공유하게 되면서 더욱 똘똘 뭉쳐 협력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하게 되면서 농작물을 키우고 비축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된 인간은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과 신을 섬기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동물을 점점 인간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존재하는 가축으로 전락시킵니다. 확실히 세상은 수천 년간 신의 영역이었어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역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날씨를 예측해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항생제를 만들어 인간에게 유해한 균을 없애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아, 역병으로 죽을 가능성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도구로 인해 내가 설탕을 많이 먹어서 혹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세상은 이제 인간의 의지 아래 돌아갑니다. 유권자가 가장 잘한다, 고객은 항상 옳다, 스스로 생각하라. 그런데 과학은 자꾸만 딴지를 겁니다. 내 그 잘난 의지라는 거, 그것도 환상이야.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건 사실 내 몸속 호르몬, 신액세 따위에 좌우되는 거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고 인간의 몸이 지능도 감정도 통제 가능한 유기체라면 인간의 생명이 다른 동물의 생명보다 귀중할 이유 역시 딱히 없었던 셈이죠. 하지만 인간은 환상에 기댄 채 다시는 돌이키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농업 초기만 해도 가축이 된 동물은 20종 이하였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형 동물의 90%가 가축이 되어버렸죠. 신의 자리를 넘보게 된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하려 할까요?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의 창립 목표는 죽음 해결하기입니다. 국립보건원의 전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투입해 비밀스럽게 노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죠.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피터 틸의 인생 목표 역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어떤 인간은 점점 신처럼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애초에 우월하게 타고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호르몬과 유전자가 변형된다면 선천적으로 다른 종의 초인간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런 발전은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남보다 가진 게 많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해야만 하는 자본주의라는 환상. 모든 환상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유독 강력해지고만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인종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간에 의해 조작된 옥자와는 반대로 조작된 인간의 지배를 받는 제2의 옥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은 왜 누군가의 우위에 서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수렵 채집인보다 행복할까요? 신과 사람에 이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나온 것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의 요약본입니다.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이죠. 그래서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들은 전쟁도 모두 극복하고 전염병도 모두 극복하고 그런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럴 때 인간에게 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 그러면 전쟁도 극복하고 전염병도 극복하고 그럴 때 그동안 가장 큰 과제였던 굶주린 질병 그리고 전쟁을 해결한 인간은 이제 무엇으로 진격할 것인가? 지구를 평정하고 신에 도전하는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만들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테러 같은 것을 굉장히들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9.11 테러 당시에 세계무역회관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인구 1200만 가운데 2000명, 3000명을 죽여놓고 테러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죠. 우리가 광주 항쟁 의거에 51만 발을 쐈지만 광주 시민의 민주주의 의지를 꺾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인간은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 인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된다면 제일 큰 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행복할 것인가? 계속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전쟁들과 질병의 역사가 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7,500만 명 내지 2억 인구였습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1694년에 프랑스의 대기근 사건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900만 명, 2차 세계대전에 5,500만 명, 한국전쟁에 300만 명, 베트남 전쟁에 160만 명,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백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설이고 우리 한국 정부의 통계를 보면 북한의 인구 증감이 나오거든요. 그때 확실히 죽은 것은 61만 명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에이즈로 3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극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이상의 질병이라고 그래갖고 인류의 파멸이다 제2의 흑사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에볼라로 죽은 인원은 1000명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인간은 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가장 큰 과제는 뭘까요? 행복이죠. 제가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에 61.9세가 한국의 평균 수명이었어요. 2015년에는 82.16이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그래서 WHO와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2030년이 됐을 때 세계에서 수명이 제일 늘어날 때가 어디냐면 남한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왜 남한이 가장 수명이 늘고 있느냐, 늘 것이냐, 자신있게 WHO에서 예언하는 것은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대요. 우리가 인정하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의 그 비만 인구가 유럽 서구하고 비교할 때 제로에 가깝대요. 유럽을 가보시고 미국을 가보시면 어떤 것이 비만이냐면 벤치에 앉아서 일어서기까지 10분이 걸려요.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어서요. 9살 된 아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햄버거 같은 걸 많이 먹고 한 발자국 올려놓고 한숨 쉬고 한 발자국, 이게 비만입니다. 그런 걸로 따져볼 때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한국 비만은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m 70 정도 되는 사람이
80kg다 이러면 너 살 빼. 세계적 기준으로는 그 사람은 굉장히 다이어트 일부에 속해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첫 번째 교육 수준이 높죠. 두 번째는 비만이 제로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이 WHO가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단이 기가 막히게 건강식이래요. 기가 막히게. 그렇죠. 발효식품 위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볼 때 2030년이 되면 드디어 여자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돌파하는데 이건 인류학적으로 꿈의 나이래요. 그럼 90세를 돌파하게 되면 옆에 100세 이상 된 분들, 120세 된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84세를 돌파한대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이 수명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영어로 얘기하면 immortality, 불멸의 시대로 갈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죠. 이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 뭐죠? 건강과 삶의 가치와 보람과 삶의 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제4차 혁명 촛불 시민 이 민주주의를 살아갈 때 리더의 덕목은 뭐냐? 리더는 그 구성원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랑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행복한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인가? 이럴 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인구 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도 아니다. 경제력도 아니다. 뭐냐?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도덕적 에너지다. 공감하시죠? 네. 제가 지난달에 교장 선생님, 서울시내 교장 선생님 연수할 때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냐?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간 그 학교가 명문학교래. 그거보다도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도덕적 에너지가 건강할 때 그것이 명문학교이다. 장애자가 들어와서 다문화 가족이 들어와서 소외를 느끼지 않고 학교 다닐 때만도 행복한 것, 그것이 명문학교다. 그러면 우리 어떤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고 강대국이냐?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도덕적 에너지죠. 그렇죠?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자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더거든요. 리더거든요. 군자는 뭐냐?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자신감. 영어로 얘기하면 self-confidence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신감은 저는 인문학적 교육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 책을 얼마나 자주 읽을까? 그래서 저도 양천구 시설관리본부장 할 때 내가 이래 살면 안 된다 싶어갖고 아침에 와갖고 뭘 목표로 했냐면 9시 전에 전자결제로 9시 30분까지 딱 하고 나서 11시 반까지 꼭 그 경영학 원서를 한 챕터를 읽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또 결제하고 식사 갔다 와서 또 결제하고 나서 4시 반까지는 사회과학 챕터 3챕터를 읽는 것을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제 이제 독서 비법은 그렇습니다. 책을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많이 읽은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 꼭 감동받는 기절을 독서 노트에 작성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가면서 그것을 전철에서 3번, 4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고 수치조차 외우거든요. 그럼 토론 나가서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감, 그것은 인문학적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동감, 살아있는 것, vitality, 살아있는 것. 이건 뭐죠? 항상 소통하는, 자기보다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기보다 20년 연하의 이성 동성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생동감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미션, 사명감이죠.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떤 목표로 나는 이끌 것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직책을 맡았을까? 이것에 대한 자기 반성. 그래서 자신감, 생동감, 사명감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경희대에서 강의하면서 느낀 게 망해가는 기업이 있죠. 망해가는 기업에 세 가지 정신구조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complacency, 자기만족. 두 번째가 보수주의가 정치적 보수주의가 아니라 혁신을 거부하는 보수주의. 세 번째가 conceit, 교만.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 위에 나온 대로 Three C's Mindset, 세 가지 C로 이루어진 정신구조. 그래서 세계적으로 1970년에 가장 엘리트가 근무했던 회사가 IBM 회사였습니다. 그 IBM은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 이 IBM은 메인프레임이라고 그래서 대형 컴퓨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 수백억짜리 납품하는 그런 컴퓨터만 만들었지 PC, 개인 이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죠. 그것은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PC가 누가 들어왔냐면 IBM 하청업체로 들어온 게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였습니다. 3년 후에 이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IBM은 뺏겼습니다.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자기들 스스로 가장 지상 낙원이라고 외쳤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개 국가로 생각하도록 인민들을 교육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하나의 기업도 망하지 않았지만 70년 후에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도 IBM도 이 세 가지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이 세 가지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망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초대를 받았을 때 감히 15명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세 가지 정신구조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 선조보다 위험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도한 결제 단계가 있습니다. 부장, 과장, 부장, 본부장, 소장. 그래서 IBM은 하나의 직원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신제품으로 바뀌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른 소기업들은 일주일 10일 만에 새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냐면 냉소주의, 시니즘,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뭐라 하냐면 나도 20년 전에 그런 생각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 사장님 앞에서 신입사원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중간에 있는 부장, 과장들이 불러다가 조져버립니다. 그런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입니다. 이 사람은 고던 베슨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CEO입니다. 미국의 컨티넨탈 항공사가 두 번 파산 직전이었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이 회사를 인류 항공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매뉴얼을 다 태워버리고 두 가지 명령만 내렸습니다. 사원들에게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학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그러시면 된다. 복잡하면 안 된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넨탈 항공사는 월스트, 최악의 회사였는데 인류 회사가 됐죠. 그 당시 경제지에 나왔던 표지였습니다. 고든 베슨이라는 사람 전에 로렌조라는 사람이 CEO를 맡았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재정 전문가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임기응변적입니다. 12시에 결정하고 3시에 바꿉니다. 건강한 기업 문화가 형성될 때 좋은 성과가 나오고 두 번째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죠. 그렇지만 이 건강한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기업은 파괴되고 파업을 일삼게 되고 대체 노동자로 바뀌게 되고 그 회사에 대한 존재감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든 베슨이 등장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 뭐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그런데 항공사에서 최악의 문제가 뭐냐면, 항공사의 가장 트러블이 뭐냐면 비행기가 정시에 이착륙 안 하는 겁니다. 컨티넨탈 항공사는 그걸로 인해 갖고 한 달에 650만 불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던 베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컨티넨탈 항공사가 미국의 10대 항공 가운데서 미국의 항공 가운데서 이착륙을 정시하는 순위에 10위 안에 들 때는 내가 6개월에 내가 1년에 보너스를 300만 불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300만 불을 주. 왜냐면 1년에 300만 불 손해 보는 것보다 650만 불 한 달에 손해 보는 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걸었어요.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가장 훌륭한 사원 6명을 선정해서 차를 한 대씩 주기로 했어요. 그 대신 조건이 한 번도 결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여기 보세요. 15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15분 안에 이착륙하면 정시에 이착륙한 걸로 다들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이 10위 아니라 한 달 안에 5위 안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 다음에 3위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1위로 들어가게 돼요. 완전 놀라운 게. 그리고 여기 노조들은 굉장히 강성 노조였거든요. 다 부드럽게 연성 노조로 바뀐 거예요. 예. 보너스 잘 나오죠. 봉급 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임금은 25% 향상됐고 병가는 20%. 회사에 병가하는 것의 90%는 정신적 이유예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직률, 턴오버 이직률이 45% 감소되고 이런 산업재해가 54% 감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CEO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부하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CEO X는 부하들을 어떻게 보냐면 일하기를 싫어하고 야망이 없고 무책임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지도받기를 원하는 수동적인 인간들로 보는데 비해서 그 고든 베슨 같은 CEO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부하들을 일에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자기 통제력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주가 있고 창의적이다. 이렇게 아티미스틱 낙천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X-CEO와 Y-CEO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시대의 리더의 두 번째 자세, Think big, act small입니다. 이건 뭐냐면 Think big은 꿈은 크게 갖대, 빅드림을 갖대. 생각은 작게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번역하면 생각은 크게, 행동은 작게. 그게 아니라 생각은 원대하게, 행동은 세밀한 것까지 철저하게. 예, 세밀한 것까지 철저하게. 이게 액트 스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촛불민주주의와 제4차 혁명 시대 우리 시대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리어 음료 사례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어 음료가 어느 날 벤젠, 발암물질이 발견됩니다. 연구소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CEO는, 그 당시에 이 회사를 맡고 있는 CEO는 과대하게 위기를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 페리어 음료를 리컬시켰습니다. 그래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킬이 아니라 죽이다, 킬이 아니라 지나치게 죽이다, 오버킬이라고 합니다. 오버킬. 그런 조처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재진입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등장한 음료가, 세계적 음료가 뭐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공항에서 냉장고에서 뺐던 그게 뭐죠? 에비앙이죠. 에비앙이 세계가 도래합니다. 페리어. 여러분들 여기 이 장면은 뭐냐면요. 1970년대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가문이 있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있었죠. 그 다음 누구였죠? 에드워드 케네디가 있죠.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력한 후보에 등장하지만 그분은 예비 후보에서 그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비서와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인데 호수에 빠집니다. 호수에 빠져서 이 사람은 운전석에서 뛰쳐나와갖고 헤엄쳐서 살아남고 뒤에 앉았던 여비서는 익사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분과의 정치적 라이벌들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이 사람이 10시간 후에 사건이 일어나고 10시간 후에 경찰서에 신고한 우유부단을 공격합니다. 미소 간의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1초, 1초가 중요할 때 어떻게 10시간을 지체하냐, 이런 사람이 미국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하죠? 바로 그 7시간이 골든타임이 이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찌 본다면 좀 예민한 일이지만 그 7시간 동안에 우리가 분노해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교장 선생님이라는 학생이 운동장에서 죽는 사건이 있을 때 교장인 나는 어떤 조처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폐례 음료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벤젠이 발견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됐냐.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처리해서 됐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로 시작해서 세월호로 망한 거죠. 그 7시간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리더의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경쟁 기업에서 배워라.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앞선 사람에 대해서 엄청 인신적인 공격을 합니다. 앞선 그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할리 데비슨이라는 오토바이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할리 데비슨 오토바이죠. 혼다가 1960년대 미국 시장에 진입합니다. 혼다는 오토바이를 하고 할리 데비슨은 이 대형 오토바이 빅보이 그 오토바이를 하고 있었죠. 소형 오토바이가 미국 오토바이 시장을 유린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 오토바이가 등장하면서 이 가정주부들이 이제 쇼핑 가는 이런 오토바이죠. 이것이 등장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BM이 대형 컴퓨터만 주장하다가 PC로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혼다도 할리 데비슨도 혼다의 이 소형 오토바이가 미국 시장을 유린하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는 혼다의 시장 침입을 어떻게 대응했냐? No reaction, 무대응으로 응했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경량급 오토바이는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별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빌스라는 새로운 CEO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할리 데비슨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경영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혼다의 양해를 구하고 혼다 미국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겠다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갔더니 just in time 이 원자재를 시기에 맞게 공급을 하는 체계가 갖춰졌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정량만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직원들을 다 서클을 만들어 갖고 품질 향상 서클을 만들고 뭐 사기 진작 서클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일선에서 신입사원들하고 다 받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통계가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회장실에 들어가면 지금 원자재는 얼마 있고 지금 어디에서 공급해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다 배운 겁니다. 배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급화를 실현하는 거죠. 그랬더니 재고는 67% 감소하고 생산성은 50% 향상이 되고 작업 후에 잔여 보철조가
재가공 3분의 2로 줄어들고 부품 결합은 70% 감소되더라 이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할리 데이비슨이 혼다에 배운 경영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시장을 되찾게 됐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애용하는 자들이 이렇게 마약 범죄자들, 문신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할리 데이비슨의 이미지에 손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냐면요. 그리고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 로고를 단 이런 제품들을 이런 파생 상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오토바이 못지않게 수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젤리까지 속옷까지. 예. 그리고 로고가 부착된 이런 상품들이 인기가 폭발하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이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를 고급화 시켰어요. 아주 비싸게. 억대짜리도 만들고 5천만 원짜리도 만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도시에서 루비족들이 타게 되는 거죠. 이런 루비족들이 타게 되죠. 그래서 법률 전문가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오토바이를 주말에 즐기는 어떤 유행이 된 거예요. 이제 슈퍼 헤비급 오토바이 시장을 60% 점유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부터는 질이다.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nservative growth 또는 controlled growth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비가 한 100개 느니까 생산 라인을 100개로 안 만들고 50개만 유지하면서 제품의 신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줄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를 하게 되냐면 이 HOG가 뭐냐면 할리 데이비슨 오너 그룹,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정 도시에 모이게 해서 축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만 명이 모이다가 60만이 모이고 80만이 모이고 그 도시 전체가 축제가 돼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한 그 브랜드의 풍성한 고객들이 되는 거죠. 우리 시대 리더의 자세는 뭐냐? 절대 싸우지 말라. 네. 그리고 절대 법정 소송 가지 말아요. 네. 그거보다는 협력과 상생이 우리가 살 길이다. 네. 포드 자동차 사람이다. 포드 자동차가 여기 파이어스톤 타이어를 부착한 포드 자동차가 자꾸 전복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포드 자동차는 이 파이어스톤, 이 브리지스톤 이 회사의 타이어의 잘못이라고 공표하게 되고 다시 파이어스톤 이쪽 타이어 회사는 아니다. 우리 타이어가 다른 제품에 부착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저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 또 뭐 200여 명이 사망이 일어나게 되고 베네수엘라는 60명이 사망하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포드 자동차 이 브리지스톤은 서로 사돈 관계거든요. 여기 가운데 쓴 사람이 그 당시 에디슨 이 발명가가 이 소풍 가는 이 집안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양쪽이 다 회사를 조사해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컨티넨탈 항공사의 고든 베슨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뭐죠?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뭐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Think big, act small.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꿈은 크게 갖되 원대한 꿈을 갖되 행동은 세밀한 것까지 철저히 하자. 우리보다 앞선 사람에게서 배우자. 네 번째, 소송과 반목보다는 협력과 상생으로 가자. 저는 리더의 덕목은 이것도 그렇지만 리더의 덕목은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약한 자, 패배한 자들을 보듬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했을 때 그 어머니 이수선 여사가 그 초상화를 갖고 청와대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때 유경수 여사가 이분을 모시고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까지 소개하고 또 위로금까지 줬습니다. 어째 한 세대 차이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 반 동안 그 효창 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노숙을 해도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여기 나온 대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 리더의 자격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국지를 한 5번 이상 읽었거든요. 웬만한 대사를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감명받은 대사는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80만 대군을 데리고 갔다가 부하 27명과 더불어서 수도 함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있던 날부터 장군들이 한 명 한 명 성으로 복귀하는데 그 호위 대장이었던 허저가 3,000명의 군사를 잃어서 원통함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조조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나는 자네가 살아온 것만 하더라도 어깨춤을 출 정도로 좋은데 무슨 3,000명의 군사가 됐으냐. 내가 내일 3만 명을 죽인다. 사나이가 피는 흘려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국지에서 유비를 많이 존경하고 조조는 아주 싹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중국 역사에서 중국 사람들은 조조를 유비 이상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찾는 것처럼 조조의 전략, 전술, 그리고 조조는 대단한 문학가였습니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읊었던 그 시는 아주 명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식도 중국 문학사의 빛나는 문학가입니다. 그 유명한 칠보시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유비 밑에 백성들은 굶었지만 조조 밑에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실사구시의 그런 리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파시즘이 있다고 해요. 파시즘은 무슨 뜻이냐면 몽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몽둥이 하나 갖고 인간을 때리면 몽둥이가 부러지는데 몽둥이 10개 갖고 인간을 부러뜨리면 인간이 부러지는 것. 그것이 파시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적 단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파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물 좀 갖고 와라 이런 명령할 때 얘가 듣는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기폭맥이가 나가든지 욕이 날아가든지 그러겠죠.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니체가 얘기한 대로 사물도 생물도 무생물도 모두 권력지향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파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시즘을 극복할 때 우리는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70년대, 저는 80년대 이제 교사를 할 때 남학교의 교사를 한 달 하니까 저 같은 인격자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주먹이 날아가고 막 요즘으로 얘기하면 폭력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저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던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종환 감독이 있죠. 축구 감독 박종환 감독이 이런 말씀을 했죠. 그 감독 외국인 누구였지? 히딩크 그 양반처럼 하면 안 된다. 애들은 다 조져야 된다.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프랑스에 5대1로 질 때 어떻게 해? 박정환 감독이 맞다. 저도 뭐냐면 박정희를 부정하면서 살았는데 박정희 한바해갖고 감방도 갔는데 제가 80년대 교사를 하면서 박정희 정신이 내 속에 살아있더라고요. 네, 주먹이 날아가고 욕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를 거부했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그 박정희는 뭐죠? 일제 때 일본 그 식민지 교육을 받은 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그 히딩크 감독 그 사례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자식을 민주주의로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히딩크 감독의 그 어떤 그 교육적 모델이 아니었는가. 저는 히딩크 감독의 책 가운데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이 그겁니다. 그 백을 맡았던 그 유명한 친구 있죠, 하나. 젊은 친구요? 네. 김남일이요? 김남일. 잘 보셨네. 김남일을 발견하고 히딩크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해서 나는 이 조각 맞추기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인재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300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게 뭐죠? 민주주의가 승리한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소통 방식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식이다. 여기 훈데르바스라는 그런 건축 이론가의 수평과 수직의 이론이 있습니다. 수평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수직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렇죠? 이 수직의 벽을 무너뜨려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촛불민주주의, PC방에서 안경 없이 해갖고 제가 의의가 빠졌네. 촛불민주주의와 문재인 정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촛불이 독재정부 박근혜를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촛불민주주의 역사를 19세기 말 질풍노도의 동아시아 시대로 돌아가서 최근 130년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년 역사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사건이 바로 130년 전에 아편전쟁과 동학농민전쟁입니다.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열강들이 중국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전쟁을 청나라 군대가 진압할 것인가 일본 군대가 진압할 것인가 그래서 일본군이 진압을 했죠. 그렇죠? 청일전쟁 때 희생됐던 중국 사람들이 3만 명입니다. 동학농민전쟁 때 우리 민족이 죽은 인원수가 3만 명입니다. 동학농민은 뭐죠? 포악한 관리와 외세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조선 농민들의 그 분노였죠. 그렇죠? 이 동학농민을 통해서 바로 한국은 이 조선반도는 열강 식민지의 어떤 침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후로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1914년서부터 18년까지 제3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저는 교과서 문교부 교과서에서 당시 배운 것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의 사회과학 책들을 보고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제1차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쟁이래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교육이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미국과 악독한 독일이 싸워서 착한 미국이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 소련이나 뭐죠?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왜 개척했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이 더 살 사람이 국내에서 없어요. 공황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식민지를 왜 개척하죠? 원료 공급지, 싼 원료 공급. 그래서 식민지 쟁탈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도. 그러면 독일이 이겼으면 우리가 이 아시아 민족들이 더 피폐를 받았을까요? 똑같아요. 어디나. 예?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 식민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해방이 있었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자료로 볼 때 그렇죠? 민족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념전쟁이냐? 아닙니다. 한국전쟁은 국제전쟁입니다. 여기 16개국 그리고 소련, 중국까지 이래 합친다면 20개국이 싸운 겁니다. 국제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세계대전이 아니라 한국전쟁도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럼 베트남 전쟁은 안 그럴까요? 베트남 전쟁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좌는 착하고 좌는 뭐 나쁘고 우는 착하고 이게 아니라 이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는 다 미쳤던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피보다 이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전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최고 이익을 본 사람은 어디죠? 미국, 일본이에요. 왜? 미국에 이어서 몇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이 다 수급되고 공황이 오기 직전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최고의 재생산률을 미국은 갖게 되고 일본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련은 어쩌죠? 소련은 더 큰 패권을 갖게 되고 중국은 어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배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우리는 국제전쟁에서 우리들만 죽었던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 전쟁은 뭐죠? 이것도 뭐냐면 국제전쟁이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세계대전을 볼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894년 갑오경장 농민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1975년까지 이 100년의 역사가 이 동아시아의 뭐냐면 민족주의와 제국 열강들의 그런 투쟁의 전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의 정부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던 게 언제죠?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 김대중 정부의 등장입니다. 왜 그러냐? 김대중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민족 자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국제전에 놀지 말자. 남북이 화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국제전에 말려들지 말자. 이것이 김대중 정부의 정치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였고,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가 친미 정권이었습니까? 아니죠. 친중국 정부 아니죠. 바로 노무현 정부가 민족 자각의 그런 자강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어떤 나라도 미국, 소련,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어떤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섰습니다. 이것은 1894년에 갑오경장으로 시작되는 우리 민족의 불기찬 이런 제국 열강과의 투쟁이 완성하고 성숙해지는 그 의미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 화해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자각의 그런 민족의식을 갖고 이럴 때 우리는 청일전쟁에 말려들었던 그런 모습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